그래서 제목을 적정 수준에 대하여, 이용량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 이렇게 그냥 표를,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 적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만큼 이게 결론 내기가 어려운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지만 일단 한번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달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보건의료 실태 진단 먼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77년도에 공식적으로 이제 5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건보 출범한 이후에 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완성이 됐고 그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이 이제 공적 사회보험으로 이렇게 도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용 관점 조금 의미를 찾으려면 이게 공적 사회보험이라는 게 뭔가 이거를 먼저 조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가 여러 차례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또 역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요즘 세계적인 화두가 어떻게 하면 의료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같이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또 그 상황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의료 자원, 요즘 우리 의대 증원 문제로 굉장히 사회가 시끄러운데 그걸 포함해서 의료 자원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이용량까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출산 또는 IT 환경의 급속한 진화, 이런 것들이 우리 건보 이용하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모두어서 먼저 살펴보고 이걸 토대로 이렇게 조금 이용을 합리화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사회보험이란 형태로 제도를 도입했는데 왜 사회보험이냐라는 것이죠. 뭐 미국 같으면 아직도 이제 민간보험 주도라고 일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회보험 것이냐? 민간보험이면 우리가 다른 민간보험 보시다시피 뭔가 위험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고, 근데 건강이라는 게 그렇게 접근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기본권이어서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회보험 형태로, 그렇다 그러면 사회보험이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고 형평성 기능도 있고 그리고 연대, 이렇게 세 원칙을 충족해야 된다, 이런 건데,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부담하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적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건강보험 보험료 부조화 체계가 그런 형태로 설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사회의 연대성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전 국민이 하나의 보험 한 통으로 묶어서 위험을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연대성 측면에서 오케이, 이렇게 또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형평성이라는 용어는 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까지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차등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게 형평인 것인지, 또는 우리가 지금 전국 단일 보험 체계이기 때문에 동일 부담 능력이면 동일 보험료를 내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료 이용 접근성 측면에서 과연 형평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예스 이렇게 대답 못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분들보다 이동에 훨씬 더 시간도 경비도 많이 들 수밖에 없고,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의료 수준 어렵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형평해,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은 좀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다음 운영 체계에서 보면 이제 사회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단일 단기보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단기보험은 금년도에 쓸 걸 금년도에 모아가지고 지출하는 거,
뭐 국민연금 같으면 장기간 적립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장기보험이지만 이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보험에서 영리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법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비영리 기관인데 의원급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 작은 거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해야 될지 이 지점에 상당한 논란 그런 포인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든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제 그 키포인트가 사회보험이라 하면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도 이제 전국 단위에서 통제가 되죠. 운영 주체에서 가격을 설정을 하는 건데 이 가격은 만약에 시장에다 맡겨놨을 때에 비해서 훨씬 밑에서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라 하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자유의지를 표명을 하고 그거 거의 교차되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게 가장 자원 배분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지점 그 가격보다 공보험 체계에서는 아래에서 가격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 관점에서는 당연히 필요 이상 소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 이게 모든 국가의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외국에서 보면 뭐 주치지를 한다 할지, 전달 체계를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할지, 이렇게 이용 체계의 통제를 가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인 것이고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이용할 때마다 본인 부담 수준을 상당 부분 책정을 해서 뭔가 비용 의식을 갖도록,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을 이용을 해라, 이렇게 이제 제도를 설계를 해놨단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도 제도 도입 이후에 1997년까지는 진료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되기 이전 2000년에 통합이 됐는데 그 이전 97년까지는 진료권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의료 이용하고자 할 때 거기 진료권 내에서만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죠. 근데 97년도에 이미 이제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 순간 어디에 살든지 어느 기관을 갈 수 있도록 다 국민에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완전 자유 이런 형태가 주어진 거죠. 그 이후로 이제 급속도로 이용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상급 병원으로, 수도권 상급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급등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로 삼고 있는 이용의 합리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료권이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이제 이거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보험을 운영하면서 사실 비영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영리 기전을 터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급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2000년도 이후에, 그 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 그래서 오늘날 지금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실손보험, 이런 게 이제 법적인 뒷받침을 받게 된 거죠. 이런 게 오늘날의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시장 가격 대비 아래로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당연히 이용량이 우리가 합리적인 상태보다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최근에도 365일 이상 병원 방문하는 분들에게 90% 본인 부담 시킨다. 이제 그때 7월 1일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나머지 국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또 보험료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 제도적으로 첫 발을 뗀 것 같습니다. 365일 이상. 어떻든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밑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수요 곡선에 따라서 이렇게 더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손이라는 게 만들어지니까 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더 뛰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의료 이용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동일한 보험료 내고 어떻게 하면 내 효용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것인가 관점에서 봤었을 때 남들에 비해서 더 많이 이용하고 내 만족도가 높아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행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개인은 높아질지 모르나 사회는 점점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바꿔낼 수 있을 것인지 오늘의 아마 주제일 것 같습니다. 자, 지속 가능성입니다. 진료비 2010년 이후로 지금 연평균 7.41% 지난 13 몇 년간 이렇게 지금 증가를 해왔다는 거. 그다음에 보장률이 지난 10년 넘게 사이에 연평균 증가율이 0.13%입니다. 2004년 이후로 건강보험에서 보장성 확대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매 5년마다 설계를 해서 계속 재정을 투입해오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매 정부 바뀔 때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지난 정부 보통 문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0조 8천억 투입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 보장성 확대 계획이었고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4대 중증 질환에서 어떻게 보장성 확대하겠다. 거의 매 정부가 기존의 보장성 확대 계획 이외에 추가로 정부 바뀔 때마다 보장성을 계획을 냈단 말이죠. 재정을 투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비급여, 더 빠른 속도로 비급여 시장이 확대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입하는 속도 이상으로 확대돼 가고 있기 때문에 보장성은 늘지 않고 계속해서 재정만 늘어나는 이런 형태라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건강보험에서 이제 소요되는 건강보험 진료비 외에도 또 의료비가 다른 파트에서 대단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다 합해서 국민의료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난 12년간 보니까 연평균 8.68% 이렇게 증가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건강보험 앞에서 보셨던 진료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국민의료비가 지금 늘어나고 있더라. 이것도 결국은 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우리 지출, 의료 관련 지출 속도가 빠른 속도로 더더욱이 경상의료비 비율,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이게 2022년 기준 9.7% 그래가지고 OECD 평균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료비는 여기 앞에 우리 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영선 교수님이 매년 국민의료비 추계를 해서 발표를 OECD에다도 하시고 우리나라에 발표를 하시는데 이미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을 넘어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의료 체계가 굉장히 효율성이 있어서 저비용으로 퀄리티 있는 의료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자화자찬했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이미 비용 관점에서 이제 OECD 평균을 넘어섰고 고령화율 비교해 보니까 OECD 평균에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는 넘어섰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러면 GDP 성장률이 어떨 것 같으냐. 한국은행에서 나온 걸 보니 2020년대 후반 1%대, 2030년대 가면 1%대 가다가 0.몇 %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가면 계속 0.몇 % 마이너스로 떨어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부담할 수 있는 정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의료비는 폭증하는 이제 이런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으로 내는 거 그리고 사회보장 보험료로 내는 거. 그러니까 사회보장 보험료로 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까지 이걸 합해가지고 국민부담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 국민부담률이 2022년 기준으로 32%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증가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그래도 많이 낮으니 아직은 여유가 있다. 근데 우리가 급속도로 이거 꼭 따라잡을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도 급속도로 지금 이미 따라잡아가지고 다 평균 OECD 평균까지 와버렸어요. 참고로 국가 간 비교는 아직 22년짜리고 안 나와서 21년까지만 비교해보면 그나마 아직 OECD 평균보다 낮은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OECD 평균에 거의 다 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 부담률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 측면 이야기할 때 우리 항상 보상제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불제도.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의대 증원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제 의료계에서 여차 다른 이야기도 하지만 원인은 저수가다 이런 이야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저수가인 것인지, 저수가가 어떤 문제를 낳은 것인지, 요즘 이제 하도 의료 이슈가 계속 언론을 덮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전 국민의 의료 전문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너도 나도 이제는 얘 문제야 이런 것들 다들 나름대로 지금 식견을 갖추기 시작한 그런 상황. 근데 보상 제도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지불제도 관점에서 보면 왜 필수 의료가 공백이 되고 이제 이런 원인들이 보상 수준 높낮이가 안 맞아서 그렇다. 이거 대부분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디는 높이 보상되고 어디는 낮게 보상되는데 이게 낮게 보상되를 보니까 근무 환경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전공의도 지원하지도 않고 점점 높게 보상되는 이익이 급여, 그러니까 임금이 많이 보상되는 영역으로 자꾸 집중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가 공백이 발생하는데 필수 의료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문제점들 여기다가 조금 적시를 해놨는데 조금 복잡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단위 이제 우리 건강보험 행위별로 수가를 인상을 해주게 되는데 그걸 환산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산지수 다른 나라에서도 이 개념 다 하고 있는데 통상은 소득이 얼마나 증가를 했느냐 전년 대비 아니면 물가가 얼마나 인상됐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 개념적으로는 그런 거를 받아들여서 하지만 실제 환산지수 2% 인상됐다 손 치더라도 앞에서 보셨다시피 실제 진료비는 7%, 8% 이렇게 연평균 증가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민이 부담 범주 내에서 관리가 되려면 연평균 한꺼번에 진료비 늘어나는 거 뭔가 조금 상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의료계와 또 다른 논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국민의 의료이용 합리화를 이야기하듯이 지출에 관한 것도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조만간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불제도는 우리가 병원 의원 갔을 때 서비스 받는 행위당 하나 행위당 별도로 다 보상이 붙고 있어서 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행위를 제공하는 게 수입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게 국민의 부담이 높아지는 거고 행위별 수가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데 당연히 이런 제도를 하고 있으면 의료 기술은 상대적으로도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 할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부담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제도를 하다가 다 다른 제도로 바꿨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질 이제 이게 오늘 지금 세계적으로 큰 화두인데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용한 자체로 보상이 되고 있는데 이용한 결과가 어떠느냐는 거죠. 결과 이게 잘 치료가 됐다. 그러면 보상을 해주고 아니다 싶으면 보상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면 최소한도 결과 정도에 따라서 차등화해서 보상하는 게 맞겠다. 이제 이런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그냥 병원 갈 때마다 오케이 너 수고했어. 자원이 투입됐으니까 보상 이런 관점이었다면 앞으로는 좀 달라져야 된다. 의료질 내용을 보니까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여기 동그란 그 파란색이 OECD 평균이고 안쪽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상태가 더 좋은 것이고 밖에 있으면 앞으로 조금 시급히 좀 안으로 밀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환자 경험평가 우리가 아직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OECD 평균과 유사한 정도로 나와 있는 것이고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별 좋지 않은 지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또 정신질환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정신질환 관련되는 지표들은
동그라미 밖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놨는데 어떤 측면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좀 시그널을 주는 내용이기도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자원 분포입니다. 우리 요즘도 계속해서 OECD 대비 의사 수가 몇 배가 되고 얼마나 부족하고 이런 이야기 하게 되고, 의료계에서는 OECD 평균이 그게 무슨 능사냐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지만 어떻든 국제 비교할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OECD랑 비교해서 의사뿐 아니고 다른 의료 직종들 비교를 해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임상의사 수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70% 정도, 졸업자 수, 의학계열 졸업자 수 52%, 의사 임금은 당연히 의사 수가 적으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임금은 상대적으로 더 많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걸로 166%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간호사 인력, 임상 간호 인력은 현재 상황은 적은 걸로 나와 있지만 미래 간호대 졸업생 수, 이게 미래 간호사가 될 학생 수는 훨씬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임금은 OECD 평균과 거의 유사한 걸로, 또 자원 다른 걸 보니까 병상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OECD 평균 대비 거의 300%니까 3배 이상 병상이 많은 걸로 되어 있고, 급성기 병상만 제한적으로 봐도 2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MRI 이게 180%쯤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래의 경우에 266%, OECD 평균 5.9회 1년에 병원을 방문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15.7회를 방문합니다. 한 번 입원을 해도,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1년 동안 입원한 일수가 우리나라가 18.5일, OECD 평균이 8.1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이 2.35배쯤 의료 이용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뭔가 더 아파가지고 뭐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왜 이렇게 많이 병의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도 세팅에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오늘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료 이용을 합리화하고, 의료 이용이 합리화가 되면 우리 인력, 시설, 장비 당연히 지금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겠죠. 우리 의대 정원이 어떻고, 우리 향후 병상 어디가 몇천 병상이 준비가 되어 있고 많은 이야기들 하는데, 이용량이 줄어들면 그러면 그만큼 인력 시설 장비가 그만큼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비용 소요 떨어질 것이고, 국민이 내야 되는 보험료 수준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이제 지속 가능한 체계로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소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뭐 다른 것 대비 어디에 부족하다, 전공이 어디에 부족하다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어떤 문제가 있고, 또는 뭐 이렇게 다른 나라 같으면 의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각 직역 간 서로 업무량들이 수직적 대체를 이루는데, 이 말은 과거 의사가 했던 업무가 간호사로 대거 내려오기도 하고, 간호사가 했던 업무가 간호조무사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대체 관계가, 그래서 의대 정원 추정을 할 때 수직적 대체율을 반영해 가지고 미래 수급 추계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내용들 현재 반영 불가능. 왜냐하면 직역간 조금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다른 나라는 이미 과거 세상에 비해서 지금 많이 달라진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지금 최근에 의대 정원 이야기하면서 PA 문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되고 시범 사업 진행 중인데, 이번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PA 절대 안 돼,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논란을 하면서 PA 문제가 공식화되는 이런 과정에 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료 질의 손상이 안 되면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가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이냐? 당연히 고민해야 될 그런 지점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또 최근에 전공의
중심이 아니고 상급 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자 하는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인구 구조도 뭐 거의 모든 내용 이야기할 때 당연히 앞단에서 인구 구조 이야기를 합니다. 2024년하고 비교를 조금 해보면 우리 지금 2050년에 부양률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2024년 대비 부양률이 2.33배 높아진다. 2050년이면 이제 불과 한 25, 6년 남았는데 그러면 딱 우리 자식 세대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주도적으로 경제활동하면서 부담해야 되는. 근데 지금도 우리 세금 많다, 보험료 많다 그러는데 그 시대에 가면 한 명당 생산 가능 활동을 하는 인구 한 명당 2.33배씩 더 부담해야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어떻든 우리 인구 구조를 보면 요 밑에 있는 그림 세팅은 통계청에서 그냥 나온 거 그냥 카피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외에도 이제 ICT 환경이 급격히 지금 달라지고 있어서 요거를 의료와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거냐라는 건데 우리는 이거 ICT 관련 논의를 하면 의료 영리와 이런 자관 그 과거부터 의료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한 정도로 그 이데올로지컬한 그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격 의료도 상당한 정도 논란이 된 끝에 지금 일부 제한적으로 원격 의료가 시행이 되고 있고 디지털 환경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급진적으로 제도 도입하는 노력들을 해왔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제 영리화랑 맞물려 가지고 거의 한 걸음도 잘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24년 현재를 보니까 우리는 태국,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도 디지털 의료 훨씬 지금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으로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용 감축 측면에서 실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 수준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훨씬 도움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 다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 못 가고 있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당연히 국민적인 공감을 한번 또 모아야 되지 않겠나. 이건 자꾸 이걸 가지고 이제 진보니 보수니 나눠 가지고 어떻고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서 그냥 스탑.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었던 지난 10년간의 역사인 겁니다.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합리화 정말 적정 의료를 이용할 수 하는 체계로 만들 수 있느냐. 고민해봐도 별로 방법 없어요.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하는 방법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 외에 별로 새롭게 한 게 잘 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기여 없이 오늘 가서 발표해야 되는구나. 굉장한 조금 고민이 되는. 어떻든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 의료 이용을 합리화,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 국민들이 이용하는 체계, 그다음에 공급자들이 보상받는 체계, 그리고 의료 자원을 국가 단위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게 서로 연계돼 가지고 제도가 세팅되어야만 그나마 뭔가 조금 해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원칙 이게 동시에 준비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걸로 보상 방법을 조금 바꾸자. 과거에는 수량으로 그냥 많이 제공하면 많이 보상해주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 이제는 근본적으로 체계를 조금 보상 체계를 바꾸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의료 이용을 합리화하려면 의료 공급자나 의료 소비자가 일정 부분 반발이 다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제도에다가 유인 체계를 넣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자유방임적으로 이용하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20년 넘게 내가 원하면 언제 어느 때든지 24시간 전문의 다 볼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지난 20여 년간 운영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세계에 이런 국가가
당연히 의료비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정부가 나서가지고 여기다 방울을 달아 국민에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조만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미래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쿠킹을 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인가, 이제 이거에 관련되는 거여서 어떻든 국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공급자들 당연히 동의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여기다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 시스템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나라 예를 보니 대부분 본인 부담 체계 넣고 있고, 또 결정적으로 의료 이용 체계에다가 게이트키핑이랄지, 그러니까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먼저 어디 다른 병원에 가려면 문지기한테 와서 진짜 가도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보고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용 관점에서 그냥 자유방임적 이렇게 이런 형태가 아닌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 부담을 높이는 것은 다른 나라 논문을 봐도 이거는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본인 부담 인상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입원 20%, 뭐 외래 30% 이렇게 되어 있는 본인 부담 수준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정 부분 올려가지고 단기간에는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별로 이렇게 공부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수요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만약에 일정 수준 이하로 이용을 하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감축을 해주든지, 우리가 한동안 이제 이런 논의도 조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제도화할 경우에 사회보험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흐트러뜨린다,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서 제도화하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고민해 봄직한.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 그렇다 그러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건강검진 할 수 있는 조금 더 차별화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하든지, 뭔가 다른 수단으로 의료 이용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세팅해 볼 수도 있겠다. 인센티브도 주지만 과도하게 이용하는 분들 디스인센티브, 금년에 365일 90% 이렇게 지금 세팅돼서 출발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훨씬 더 강력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투약 일수를 포함하지 않고 병문 방문한 횟수만 365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가야 되는 이런 분들의 한정한 이야기인 것이고, 우리가 4개, 5개 복합 질환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180일 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원 일수만 기준으로 했었을 때. 투약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수 있지만 병원 방문하는 일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180일 이상 별로 크게 지장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 제도는 저렇게 설계를 해놓고 그런 분들은 요청을 받아서 별도 커미티에서 판단을 해주면 된다. 나 더 이용할래, 허가해줘, 이렇게 커미티에다 요청하면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당신은 여건이 상황이 그러하니 더 이용하세요, 이렇게 조금 가는 것 가게 할 수 있는. 그래서 365일이 아니고 훨씬 더 강력하게 이용량 통제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 지금 최근에 우리 의료 이제 여러 가지 그 논의 중에서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계속 쏠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다 해결을 해서 지방 단위에서 모든 거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겠다 정부가 발표를 했고, 그게 소위 말하면 지역 완결형 이용 체계, 의료 체계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 단위에서 해결을 할 때 전달 체계가 최종적으로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안드리건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또는 만성질환자 이런 또는 아동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주치의 방식으로 바로 연결해도 되지 않겠나. 거기 지역 완결령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공급자들, 거기 주치의로 등록받은 공급자들은 그 등록된 사람들의 건강 결과를 평가받아가지고 추가로 보상을 더해주고 덜 받고 이제 이런 체계로 전환. 그러니까 지금 이용을 너 며칠 했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외형적으로 강압적으로 세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판단을 이 정도면은 더 이상 올 필요가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면 더 치료를 받아야 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전문가들이라고 보고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넣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분들도 보상이 연계가 돼야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세팅하는 내용, 거기에 저는 중장기 방안으로 넣어놨는데 일단 공급자들에 대한 방안은 방금 말씀드린 지역 완결령 그런 내용이고 일단 기능에 맞게 진료하는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더하고 덜하고 또는 상급병원 이용 경로가 7가지가 지금 터 있습니다. 웬만한 분들 그냥 동네 의원 안 거치고 상급병원 바로 가가지고 가정의학과 가서 의뢰 받아가지고 다른 데 이용하고 이거 비용 낭비하는데 그 비용 누가 하느냐? 전 국민이 십시일반 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다 틀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적으로 저는 지금 오래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통합 연계 의료를 하자. 내용은 좀 많습니다만은 그냥 말로 시간이 많이 돼서 말로만 조금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제 지역 완결령 체계다 그러면 지역 완결령 체계 내에 거기 종합병원이 됐든 동네 의원이 됐든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네트워크에 국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국민들이 원하는 네트워크를 가입해서 거기 내에서 진료를 받는데 거기 네트워크는 최적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보상을 연계해서 주는 겁니다. 거기 국민의 의료 관련 리스크 측정될 수 있고 그 리스크를 반영해서 1인당 얼마로 네트워크에다 제공을 하면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공급자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서비스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사후적으로 혹시 과소될 수 있으니 자칫 잘못하면 평가를 하면 됩니다. 평가해서 더 주고 덜 주고 보상으로 다른 나라에 지금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 조금 확대되고 이게 네덜란드, 일본, 독일 이런 데로 점진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의료비 급증하던 미국 이 제도가 확대되면서 상당 부분 통제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네트워크를 설정을 해서 국민들이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의무적으로 너 가입해 이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급자도 네트워크에 들어올지 말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물꼬를 터놔야 된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하는데 거기 가입됐을 때 인센티브 체계를 넣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야만 지금처럼 의료비 8% 9% 증가하는 거 통제가 일정 부분 통제가 되면서 의료 질은 유지가 될 수 있는 체계로 저는 바뀔 수 있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행위별 수가 언제 어느 때든지 너가 높네 상대적으로 내가 덜 받고 있어 누구는 한 1년에 너 6억 7억 버는데 어떤 과는 우리는 3억밖에 안 돼 2억밖에 안 돼 이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의료 당연히 이거 MRI 필요해 CT 필요해 항상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공급자하고 신뢰관계가 현행 체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체계.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를 설정해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빨리 시스템 전환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바로 가기 어려우니 중간에 시범 사업이라도 좀 해보면 좋겠다. 특히 제주도 같으면 우리가 아이솔레이트된 지역이니까 거기서 집중적으로 좀 시범 사업 제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